분석화학의 도구 2장 들어가기 전에 왼쪽 편에 30페이지에 일부라고 해서 분석화학의 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챕터죠.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2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큰 챕터로 이제 분석화학의 도구고요. 그 다음 이제 큰 챕터로 그 다음 챕터가 이제 화학상형 그리고 고전 분석법까지 해서 이제 분석화학 원이 맞습니다. 자, 요 일부 분석화학의 도구에서 보면은 2장부터 8장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챕터 이름을 한번 쭉 보세요. 보면은 이제 먼저 2장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입니다. 분석화학에서의 시약, 기구 및 이해 사용법. 그리고 3장에서는 스프레드시트 사용, 이 뭐 엑셀을 이야기해요. 네, 그 다음 4장에서는 계산, 5장에서는 오차, 6장에서는 우연오차, 7장에서는 통계 데이터 처리 및 평가라고 해서 한 4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제 뭐 계산과 관련된 겁니다. 계산과 관련된 뭐 통계 처리까지니까 그냥 뭐 저기 뭐죠 저거 그 오차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이제 5장 6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4장에서의 그 계산이라는 것도 어, 물론 이제 뭐 부피 계산, 또 질량 계산 이런 게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뭐죠 유효숫자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4, 5장에서. 그리고 7장에 이제 통계적 데이터 처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오차를 결국은 이야기가 뭐냐면 오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 5, 6, 7장이 좀 여러분들이 통계를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장에서 이제 시료 채취 표준화 및 검정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 결과를 얻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기초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화학에 있어서 분석화학을 배우기 전에 분석화학을 우리가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실험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날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화학은 실험화학이거든요. 실험화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 때는 그냥 책만 공부하고 뭐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12학점에 걸쳐서 각각 전공 실험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4학년 때도 또 그 외에 또 다른 실험 과목들이 있고 그래서 대략 한 18학점 정도 그쵸? 모든 실험 과목을 다 들으면 그 이상이 되려나 그 정도 이제 실험 과목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회사에서의 어떤 직무라고 한다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서 뭘 하는 것보다는 연구 개발 분야로 진출하는 게 되겠죠. R&D.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처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분석과학 강의사는 일련의 누구야? 과정들을 분석과학 해야 돼.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분석과학이 굉장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분석과학이 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뭐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분석화학의 어, 도구를 먼저는 이론적으로 좀 알아둘 끄덕이 필요가 끄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이걸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땡길까? 이렇게 2학년 때 좀 공부했던 어? 것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땡길까?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될 뭐 때 물어볼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석화학의 도구, 그렇죠?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분석화학이라고 해서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정말 화학인가 싶을 정도로 그쵸? 수학을 공부하기도 통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겠다. 입장에서 화학과에서 이런 것도 공부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배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합니다. 이 화학을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 화학을 더욱 그쵸? 수준 높게 해주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다 아시고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뭐 이걸 더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R&D 하잖아요. R&D 파트를 가게 된다. 사실은 대학원을 진학한 후에나마 이제 R&D 파트로 회사나 뭐 국제연구소나 진출을 할 건데요. 어쨌든 R&D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그냥 이론적인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파워포인트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엑셀도 다뤄야 될 거고요. 워드 파일도 잘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어떤 그림 그리는 그렇죠.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능력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뭐 도표화하는 것들, 그렇죠? 도표화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잘 해보면 이 도표 같은 게 있나 모르겠다. 그건 나오면 또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프 그린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 그림을 그리는, 데이터화시키는, 수치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핵심을 짚어서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화학과에서는 가르쳐 주진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죠? 또 발표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추가로 배운다면은 네, 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실무 능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또 이렇게 잔소리로 시작하네요. 오늘 수업을. 자, 2장 분석화학에서 시약, 기구 및 이해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뭐 2장은 우리가 뭐 1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중간고사에서 전혀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좀 단순한 문제들 위주로 나오겠죠. 네, 그런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 뭐 한 문제 두 문제 다 맞추기 위해서는 2장이 꽤 양이 많거든요. 많고 또 이거 공부해야 돼 싶은 수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또 디테일하게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질 거잖아. 더 중요한 화학에 있어서 더 중요한 공부들을 해야 되니까 이쪽 파트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간략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식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죠? 상식 수준이라 생각하시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신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는 수준으로 제가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약품의 분류 시약급이 있고요. 또 1차 표준급이 있고요. 특수 목적용이 있습니다. 시약급은 여러분들이 그냥 R&D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험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너무 그 퓨리티 그렇죠? 순도가 너무 떨어지냐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순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것들이 뭐 굉장히 깨끗하다, 순도가 굉장히 좋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고요. 분석에 이용할 시약은 시약급 화학물질을 이용한다. 라는 거죠. 즉, 자, 이 시약이라 하더라도 순도가 높고 낮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석, 조금 더 순도가 높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시약급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냥 합성하고 또 다른 용도로 그렇죠. 주로 이제 물질 개발이겠죠. 그런 용도로 쓰는 것들은 좀 순도에 영향을 덜 받기도 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겁니다. 어쨌든 시약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1차 표준급이 있어요. 1차 표준급. 1차 표준급은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순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그쵸? 어떤 특정한 그런 분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어떤 분석에 있어서 그렇죠? 분석에 있어서 표준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억 속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기기 이야기를 했죠. 분석 기기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분석 기기를 우리가 검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검정. 이 기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 기기를 우리가 신뢰를 하기 위해서 기기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신뢰를 하기 위해서 검정이라는 것을 한다라고 했고요. 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냐면 이 표준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이 기기가 내는 신호, 그렇죠? 시그널이라고 표현합니다. 농도는 concentration. 이것이 농도에 따라서 시그널이 선형 관계에 있는지를 본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검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용도, 그렇죠? 기기를 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표준급이 됩니다. 표준급.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용이 있어요. 이건 더 퓨리티가 좋다는 얘기예요. 더 퓨리티가 좋은 것들. 고성능 뭐 액체 뭐 이런 것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어떤 공간 감도법 사용한다라든지 뭐 어떤 특수 목적용에 사용하는 시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일단 시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약과 용액을 다룰 때의 규칙. 그렇죠? 자, 이때는 우리가 뭐 공인된 순도를 갖는 시약과 용액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어떤 화학 분석을 사용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R&D도 마찬가지입니다. R&D를 할 때도 제가 이제 실험화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팁을 그냥 주는 겁니다. 뭐 듣고 까먹을 수도 있고 듣고 마음속에 그냥 가져보기도 하고 알아서 하세요. R&D용도 어떤 특정한 합성법은 특허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논문으로 발표가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허가 걸려 있고 논문으로 발표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특허나 논문에 나와 있는 합성 방법을 실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재현해본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죽어라 해보세요. 잘 되나? 잘 안 돼요. 네, 특허도 나와 있고 논문도 나와 있는데 왜 잘 안 될까?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시약의 생태 또는 시약의 순도 또 시약을 파는 회사 같은 순도를 하더라도 파는 회사 네, 굉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약을 가지고 합성하는 뭐 온도, 뭐 또 주변 기압, 뭐 다양한 거 있거든요. 지금 시약을 이야기하니까, 그죠? 시약과 관련해서 여러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깐깐하게 보는 눈이 생긴다면, 그죠? 기존에 있는 합성법을 따라한다라고 했을 때, 특허에 나와 있거나 논문에 나와 있는 어떤 합성법들을 여러분들이 따라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재현성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그 R&D니까 제가 그냥 추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요. 팁을 주는 거고요. 정확한 화학 분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인된 순도를 사용해야 되고요. 자, 공인된 순도를 사용해야 되니까 어때요? 뚜껑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뚜껑 열기 전에는 밀폐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질소나 알곤으로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뀌지가 않는데 뚜껑 여는 순간부터는 산소가 공급이 되고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공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약을 푸다 보면은 그 시약 푸는 그쵸? 스패츌러라고 얘기합니다. 그 숟가락을 스패츌러가 또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패츌러가 또 시약하고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복잡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기 시작하면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요. 즉 개봉하는 순간 치약이 오염되기 시작한다. 그쵸?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방지를 잘 해야 돼요. 오염되기 시작하는 순간 순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검정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쵸? 1차 표준급이 아예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죠? 시약급도 마찬가지겠죠. R&D 못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약을 다룰 때 그 순도에 맞는 그 시약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약에 대해서 굉장히 그쵸? 뚜껑 뜯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MSDS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시약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공기 중에 뜯어도 될지 아니면 질소 박스라는 데가 있어요. 글로브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 넣어서 시약을 공기에 오염이 닿지 않게 또 뜯어야 되는지 그렇죠?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읽으면은 지루하겠죠? 책에 33쪽에 있습니다. 제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 오염되는 게 정말로 심각한 거구나.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화학 실험, 무기, 물리학 실험을 할 겁니다. 시약을 사용할 겁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울을 재고 뭐 선반에서 사용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시약들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너저분하겠죠.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실험 해봐서 알죠.
정리정돈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청소 안 해? 이런 잔소리가 아니야. 청소 안 해? 수준의 잔소리가 아니라 너희들 청소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약은 이제 못 쓰는 거야. 가 되는 겁니다. 청소 안 해가지고 그 시약 이제 오염돼 버렸어. 그쵸? 제대로 청소 안 해가지고. 오염돼 버렸어가 되는 겁니다. 오염됐으면 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회사 들어갈 자질이 땡인 거죠. 그죠? 회사 목적이 뭐야? 회사 또는 연구소. 물론 자 회사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 이익 창출이죠. 최대 이익 창출. 비용을 적게 써야 되는데 시약 오염시켜서 시약을 그냥 버려 폐기시켜? 적은 비용에 맞지 않는 인재죠. 인재가 아니죠. 그쵸? 예. 그냥 청소하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예. 이런 하나하나 별거 아닌 태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쵸? 연구자로서의 자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약이 여러분들 일반화학에서는 2만원, 3만원짜리 통 하나에 2만원, 3만원짜리 싸구려 썼죠. 예. 제 실험실만 와보세요. 시약 한 통이 얼마 하는지. 100만원씩 합니다. 수백 그램에 100만원이 아니라 5g에 100만원씩 돼요. 5g. 5g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기 어디야, 국밥집 가서, 고춧가루 한 번 뿌리면 대략 많이 뿌리면은 한 100mg씩 될 거야. 100mg. 많이 이렇게, 숟가락 한 번 풀면은 또 한 2, 300mg씩 될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런 수준이에요. 5g. 5g 수준이에요. 예.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이 100만원씩 합니다. 예. 적은 비용. 그 오염시키면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들 33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잔소리니까 읽어보자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연구자로서의 아주 기초적인 자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보세요.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따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귀찮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상식적인 자질을 귀찮아서,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인 자질을 귀찮아서 대충 봐서 인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쉽죠?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귀찮은 건데 잘 따르면 아주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인재로서의 첫 발자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쉽죠? 그죠? 카메라를 굉장히 꺼놨어. 쉽습니다. 유튜브. 자, 실험실 용기의 식기와 표시, 이런 거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분 정도 예, 했어 시험? 앞서서 마찬가지로 오염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씻어라. 이런 것들도 반복해서 씻어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씻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지루하겠죠, 그죠? 또 잔소리라고 생각하겠죠. 자, 보시고. 자, 34쪽에 이제 액체의 증발. 여러분들이 이제 액체를 보면, 물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방울을 이렇게 딱 떨어뜨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물이 증발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은 좀 휘발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발하는 그 성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물도 증발하고 없습니다. 휘발성이 좋은 것들. 그죠? 어떤 것들이 있죠? 주로 휘발성이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거는 알코올이 있죠. 그죠? 그쵸? 알코올. 에탄올 같은 것들, 그죠? 여러분들 특히 화장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에탄올 조금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써도 피부에 딱 닿아도 피부가 굉장히 빨리 그 차가움을 느끼죠, 그죠? 얘들이 증발해서 그런 거죠, 휘발해서 그런 거죠, 그죠? 휘발성이 좋은 것들은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휘발성이 좋은 것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쵸?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여기도 나와 있죠. 자. 증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팀 형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질량을 쟀어요. 이 휘발성 물질에 대해서 저울로 정확한 양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정확한 저기를 가지고 질량을 별로 쟀는데 없어. 그걸 그냥 바로 쓰지 않고 놔뒀다가
한참 있다 와서 보면 그죠? 질량이 많이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쵸? 휘발성 물질들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쵸? 이건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증발을 막기 위해서 뚜껑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쵸? 뚜껑을 막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내용이고요.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뭐 그쵸? 어떤 증발성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처리를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쵸? 여러 가지 어쨌든 액체의 증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비휘발성 액체가 있고 휘발성 액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그 액체에 대해서 휘발성을 미리 알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는.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약간 지금 책에 있는 내용과 제가 한 말이 약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쵸? 그 말이 서로 틀리진 않습니다. 책이 하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큰 의미에서 틀리진 않습니다. 증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량 측정이 있습니다. 질량 측정은 우리가 저울로 하죠. 그렇죠? 저울로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저울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몸무게 쟀고 일반화해서 사용하는 수준의 굉장히 러프한 그램 수준의 질량을 사용을 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R&D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수준의 저울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냐면 0.0001 그램 수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화학과에서 사용하는 뭐죠? 저울이고요. 0.001이니까 얼마죠? 0.1mg 수준입니다. 네? 0.1mg 수준까지 잴 수 있는 저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조금 더 좋은 저울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0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0, 1. 더 좋은 건 0, 0, 1. 뭐 이거까지는 거의 여러분들 보기 힘들 거예요. 요 정도도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화학과 전체적으로도 한 몇 개 없을 겁니다. 우리 방엔 없고, 예진 교수님 방에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잘 없어요. 예. 자, 이런 저울들이 이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분석용 저울, 보통 저울, 반미량 분석용 저울, 그리고 미량 분석용 저울,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정밀도가 반미량 분석용 저울은 0.01, 그쵸? 즉, 공이 4개 붙어 있는 거, 그쵸? 요거 0.01mg 수준이고, 그쵸? 요런 수준의 저울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정확한 정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사용해도 굉장히 정밀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 저울이고요. 그리고 미량 분석용 저울, 그쵸? 제가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했던 요 저울, 그쵸? 0.001mg 수준이죠. 그쵸? 이런 저울을 사용하면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경북대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북대에 하나 있을까? 2개 있을까? 수준일 거예요. 이거는 미량 분석용 저울은. 왜 그러냐면 비싸요. 네, 이런 저울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 반미량 분석용 저울만 해도 몇 천만 원 합니다. 몇 천만 원. 네, 뭐 몇백만 원 수준도 아니고요. 몇 천만 원까지 가요. 요 정도 가려면. 네.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수준들의 저울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너럴하게는 주로 요 정도 수준, 그쵸? 방금 이야기했던 보통 저울, 그쵸?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활용하는 공 4개 붙은 0.1mg 수준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요 정도 수준의 저울을 활용하면 R&D 수준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런 수준의 저울들을 다뤄야 되는데 주로 이 수준의 저울에서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그다음 35페이지에 가면 전자식 분석용 저울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앞서서 봤다시피 정밀도가 뭐 1g 수준이 아니고요. 그리고 뭐 1mg 수준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몸무게가 뭐 100mg, 100mg도 아니지. 그렇죠? 킬로그램 단위 수준이니까 100g, 200g 수준만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렇죠? 비치세. 뭐, 뭐, 얼마 점 1, 얼마 점 2. 보통 저울이 그 정도잖아요. 여러분들 몸무게 저울이. 1, 2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막, 그죠? 기분이 싱숭생숭 하잖아요. 그죠?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 그 그램 수준, 100g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1g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거에 또 1000분의 1인 1mg 수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요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저울이 민감하겠어요. 예? 먼지만 나도 먼지 무게가 뭐 이런 정도 나올 겁니다. 먼지 무게가. 예? 이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먼지 무게. 네? 그러니 얼마나 내일은 민감하겠냐고. 나에게 그죠? 바람만 불어도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 편차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에서는 어떻게 이 저울 쓰는 것을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R&D를 하려면 이 저울 쓰는 게 지금 돈 있으면 빨리 예? 사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또 잔소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밑밥을 까는 거죠. 예? 지금 주워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울도 여러분들이 잘 다룰수록 분석에서의 오차, 그렇죠? 오차를 아까 잘 되는지 그나마 좀 줄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읽어보면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야. 예, 그리고 굉장히 분석하기 룰이 역할. 있고요. 따라가기만 이라고 하면 나와 돼요. 있고 여러분들 뭐 거기서 좀 화학이라 그러면은 어긋난 사실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 그냥 그냥 산업적으로 귀찮아서 어긋난 굉장히 행동을 하는 게 정량분석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그냥 걸 쓸 이유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흙을 파고 이 저울이 하면은 교수님이 공짜로 엄청 흙을 쓸 수 민감하다 있어도 그랬지. 철 성분이 뭐 근데 내가 이런 그래? 행동했을 때 좋은데? 이 저울이 나도 가야 되는데. 스탠다드 그거 그 책까지 기준에서 틀어지면 같이 어떡하지? 할래? 오차가 생기면 어디 어떡하지? 갔다 와, 그런 어떤 경각심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예, 잘 따라오게 될 거예요. 나는 뭐 일을 대충 해도 그냥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냥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오차가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실험 결과가 맹탕이 되고, 그쵸? 그렇다면은 좀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쵸?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두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예, 접시 중앙에 놓고요. 그쵸? 부식을 막아야 되겠죠. 부식이 되면 또 이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쵸? 반응성 없는 플라스틱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액체 무게 달 때는 특별히 주의 필요하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액체 증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울이 보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반화학 실험할 때 써봐서 알겠지만 여기 0점 조절하는 게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걸 그냥 누르면은 일단 0점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쓰다 보면은 저울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래 쓰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요 저울을 또 우리가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변에 좀 진동이 있는 경우, 책상이 떨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저울 아래쪽에다가 커다란 돌덩이를 이렇게 갖다 놔요. 대리석 돌덩이를. 우리 실험실 오면은 우리 실험실 108호거든요. 8호에 와서 한번 돌덩이 보고 싶으면 우리 대학원생들의 어떤 동의하에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돌덩이 딴 게 있어요. 네, 그런 진동을 막기 위해서 요 위에 이 저울을 놓고 쓰기도 하거든요. 5, 6, 7. 뭐 그런다든지, 그쵸? 저울의 보정, 오차를 막기 위해서죠. 저울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수리 맡겨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오염을 막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 가열된 물체는 실온으로 냉각시켜야겠죠. 가열될 때랑 그 실온일 때랑 온도가 무게가 다르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건조된 물체를 여러분들이 수분 흡수하는 것을 또 막아야 됩니다. 어떤 물체는 그냥 공기 중에 놓으면 흡습성이 강해서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냥 막 질량이 그 이 값이 무게값이 자꾸 올라가요. 가만 놔두면. 그렇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또 이 수분 조절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저기 수분이 없는 박스 안에 넣고, 그렇죠? 글로브 박스라는 그 안에 넣고 뭐 질량을 재는 경우도 자, 있고요. 요런 판을 써라. 또 여러분들 손을 자, 장갑을 요런 낀다든지 써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녹화 그렇죠? 중에 롤도 못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기를 또 수분을 흡수하는 종류를 사용하고, 하여튼 공기를 저희 수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성이 있는 그런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마 실험 과목들이 그쵸 지금 한두 개는 듣고 있을 걸로 아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0점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0점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들이 유산지를 쓸 겁니다. 유산지, 웨잉 페이퍼라고도 합니다. 요거를 올릴 거예요. 그렇죠? 올리는데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약 올린 다음에 그걸 어딘가 붓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을 때 비커 같은 데 부으면 상관없어. 주둥이가 큰 비커에 부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서워. 주둥이가 좁은 그쵸? 둥근 플라스크라든지 아니면 삼각 플라스크라든지 저랬지. 이런 데다가 이 시약을 붓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그쵸? 조그만한 덩어리들이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절대 안 씁니다. 제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절대 이렇게 그렇죠? 안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종이 접기 할 때 그 비행기 접기 하듯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 내일 하자. 비행기 접기 하듯이. 오케이. 이렇게 접으면 제가 그림 대충 그려서 그런데 하긴. 그렇죠? 다시 확실. 비행기 접기를 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다가 시약을 넣고 요거를 이렇게 그쵸 뾰족하게 쓰면은 이런 웬만한 구멍들에는 그쵸 여러분들이 유실되는 거 없이 잘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십자로 할래? 그럼 하나 하세요. 뭐 어쩌겠어. 그쵸? 오차를 마음껏 발생시키고 실험하셔도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차를 웨잉하는 과정 중에 시약을 퍼 넣는 과정 중에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고 양쪽 뚜껑 닫은 다음에 그렇죠? 다시 이거를 우리가 0점 조절을 다시 합니다. 그죠? 요 0점 조절. 자, 여기 시약 안 넣었어요. 지금 다시 시약 넣는 전 단계로 다시 왔습니다. 그죠? 종이를 접은 다음에 놓고요. 그 다음에 문을 닫고 0점 조절을 다시 합니다. 자,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자, 이 실험적인 팁입니다. 유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테릭, 여러분들이 이 머리 이렇게 만지면 머리 붕 뜨는 거. 그죠? 그거? 그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스테릭이라고 하거든요, 스테릭. 정전기, 그쵸? 정전기. 정전기가 있어서 정전기도 요 저울에 영향을 줘요. 저울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둔다든지 아니면 요 정전기를 없애주는 또 그런 장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아닌가? 0점 조절을 제대로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냐면, 그럼 20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우디 시약을 충전기. 넣는데요. 제가 그림을 정말 잘못 가져왔어요. 근데 뭐, 이런 그림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정말 그림을 잘못 가져왔는데, 이 학생이 진짜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어요. 이 손 넣어가지고 이 손가락으로 유산지 잡고 있는 거, 이거, 혼나야 됩니다. 유산지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손의 압력이 이 저울에 미치게 돼요. 저울이 굉장히 민감하다 그랬죠?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이 저울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만 해도 저울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야 이게,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죠? 한쪽은 닫고 한쪽만 연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어야 될 치약을 여기 넣습니다. 넣는데 얘가 또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 넣는 요 스패츌라도 절대로 요 바닥을 누르면 안 됩니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살살 떨어뜨려야 됩니다. 오케이? 살살 떨어뜨려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닫고요. 자, 뚜껑을 닫고요. 좀 기다려둡니다. 기다려둔 다음에 이제 자, 무게를 재면 되겠죠. 그쵸? 무게를 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게를 재고요. 그 다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됩니다. 청소를 하면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 다 뭐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네. 목적은 그거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민감하다. 그렇죠? 민감하다는 이야기 했죠. 이 민감성을 내가 어떻게든 그렇죠? 압을 가하지 않아서 압력을 가하지 않아서 저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전기마저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정전기마저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잘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스패츌라도 닿지 않고 그렇죠? 살살 해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뭐 1mg을 잰다 라고 했을 때 자, 잰다라고 했을 때 이거 1mg이면 여러분들 정말 요 정도 수준입니다. 1mg. 제가 정말 점 찍은 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1mg 재라 그러면 못 재. 근데 지금 우리 조교, 요 수업에 들어가는 요 조교한테 1mg 재라 그러면 아주 잘 됩니다. 왜냐?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교지. 그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교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플러스죠. 자,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할 겁니다. 어떤 실수를 하죠? 스패츌러를 해가지고 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1mg보다 요 저울에다가 더 넣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넣는다고 넣었는데 1mg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얼마가 떴냐? 1.5mg 떴어.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그죠? 오차가 50%긴 하지만 1mg 잰다는 게 어디야? 그쵸? 훌륭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떡하죠? 이 0.5mg 빼기 위해서 스패츌러 가지고 또 여기에서 온갖 행동을 하죠. 막 눌러가지고 빼고 슥슥 긁어서 빼고 하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는 학생들은 알겠죠? 꽝입니다, 꽝. 왜? 긁고 쓱쓱 긁어가지고 스패츌러로 위에서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저울은 또 0점 조절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mg 올린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에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에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스패츌러에다가 숟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숟가락, 약숟가락, 스패츌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숟가락에다가 정말 먼지같이 하나 올려서 자, 요 약포지에다가 하나 올리고 그랬더니 0.3 뜨더라. 또 약포지에 하나 더 넣어서 또 올리고 0.6 뜨더라. 또 약포지에 하나 더 올려서 올리고 0.9 뜨더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 더 올려서 하나 더 올리면 대략 1.2 되는데 어떻게 할까? 1.2보다 0.9가 1에 더 가깝잖아. 여기 그냥 머무세요. 여기 머물든지 아니면 알갱이를 더 짧게 부셔가지고 그쵸? 그 막자사발에다가 더 짧게 부셔가지고 더 작은 알갱이 만들어서 또 그쵸? 이렇게 0.05 짜리 알갱이로 만든 다음에 두 번을 더 넣든지 해서 1을 정말 정확하게 맞추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에딩하는 방법, 더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1mg을 맞춰야 되지 1.2 넣었다가 아이고 0.2 더 넣었네 해서 빼내겠다고 이러다가는 이거 망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굉장한 팁이에요. 굉장한 팁.
굉장한 이것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한 팁이에요. 학부 수준에서는 뭐 이런 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까지 짜잘하게 가르쳐 주는 교수님도 잘 없거든요. 이것까지 말해야 돼? 라고 하시죠 보통. 제가 잔소리가 많아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울 나와 있다시피 그렇죠? 저울을 측정하면은 여러 가지 CO2 또는 CO2나 뭐죠 이거 흡수 야. 그죠 뭐요? 야. 뭐 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모이스처 그렇죠? 모이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울의 어떤 무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휘발성 물질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일렉트리피케이션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정전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영향이 있고요. 또 부력도 연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에러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저울을 활용할 때는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예. 자, 그게 뭐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용이 꽤 많이 넘어갔습니다. 35쪽부터 해서 36쪽, 7쪽. 뭐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뭐 제가 뭐 분석용 저울이 원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원리가 36, 7, 8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건 하지 않고 38쪽에 뭐 주의할 점 정도 수준 우리가 다뤘죠. 그리고 39쪽 넘어가면 뭐 부력을 어떻게 보정할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고요. 40쪽 온도 효과 지금 요거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한번 보세요. 쭉 보시고 그 다음 4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1쪽. 자, 41쪽에 보면 무게 달기와 관련된 장치와 취급입니다. 무게 달기와 관련된 장치와 취급. 그렇죠? 뭐 이제 앞서서 말했던 이런 오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차들을 우리가 줄여야겠다는 거죠.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오차를 우리가 최소화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에러를 발생시키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무게 다는 병이 있어요. 뭐 고체실험은 무게 다는 병으로 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다음 데시케이터가 있어요. 건조제라고 표현하고 이게 뭐냐면은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시료들이 있어요. 물을 잘 흡수하는 시료들. 여러분들 주로 어디서 보냐면 저 양반기, 그쵸? 특정 저 양반기 같은 거를 먹으면 그 안에 실리카가 있죠. 그죠? 실리카가 흡습제죠. 그죠?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보관한다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런 성분들을 보관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데시케이터. 예, 즉, 그, 습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기구에다가 보관합니다. 어떤 원리로 보관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원리가 그겁니다. 원리가 양반기 원리와 똑같아요. 자, 흡습제보다, 즉, 요게 흡습제잖아요, 여러분들. 물을 잘 흡수하는, 그쵸.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시약들이잖아요. 그것들보다 더 물을 잘 흡수하는 흡습제를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줘서 얘가 이제 물을 흡수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얘들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로 보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흡수를 잘하는 흡습제를 여기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놈들은 어떻게 보관하나?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이런 놈들은 어떻게 보관하나? 이런 놈들은 아까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글로브 박스라고. 글로브 박스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깥 공기와 이렇게 단절돼 있어요. 이 박스 안에는 질소나 또는 알곤으로 박스 안이 차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긴 습도 조절도 돼요. 습도 조절도 되고 습도도 없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습도도 없애주거든요. 네, 그런 장치도 있거든요.
습기 없애는 장치. 그래서 여기다가 그런 시료들을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시료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몇 천만 원씩 합니다. 못해도 한 2, 3천만 원. 이런 장치를 또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 또 여기 보면 뭐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무게 달기, 뭐 흡습성 고체 시료의 무게 달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쵸? 자, 이런 좀 무게를 재기 민감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게를 잴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다 제가 읽어주기는 그쵸? 입이 아프고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또 쉽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무게 달기,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43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게 차이를 이용해서 달기, 자, 흡수성 고체 무게 달기, 액체 무게 달기, 자, 그 다음 고체 거르기와 강렬. 그렇죠? 고체 시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상태가 다양해요. 굉장히 상태가 다양해서 어떤 고체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렇죠? 어떤 고체 같은 경우는 요 오염 또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강렬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즉 고체 시료 자체가 물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체 시료 자체가 CO2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CO2를. 그래서 뭐죠? CO2를 어떻게 흡수하냐면 이제 카보네이트 만들어요. 금속 카보네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CO2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물을 흡수하거나 CO2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끓여주면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게를 잴 수 있게 합니다. 뭐 그런 목적으로 또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르기는 뭐냐면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때, 그렇죠, 오염물질이 섞여 있을 때 특정 물질만 분리하고 싶다면, 그렇죠. 또 뭐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되냐면 하나는 용액에 잘 녹고 나머지 한 고체는 용액에 녹지 않는 그런 특성이 또 있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또 거르기를 통해서도 분리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그 목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르게 하는 것들 또는 강렬하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뭐 거름 도관이죠. 거름 도관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깔때기와 같은 비슷한 원리인데, 그렇죠? 비슷한 원리인데 좀 다른 원리가 뭐냐고 한다면 깔때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요 밑에 플라스크를 넣고 깔때기 그냥 꽂아 놓으면 되는데 아니야. 요 거름 도가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이렇게 외부의 시간 압을 좀 딱 활용해서 맞춰야 빨리 돼.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써봤나 모르겠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요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구멍이 하나 더 맞아, 있고 한국에 요 그거 위에는 자, 요 이게 거름 도가니가 있고요. 여기에 또 고무로 이렇게 틈을 막아줍니다. 공기가 흐르지 않도록 구멍을 딱 막아줘요. 막아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렇죠, 거르기를 하겠죠. 그때 여기는 이제 종이를 하나 딱 깔아주고 그렇죠, 거름종이 깔아주고 거르기를 하겠죠. 그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압을 걸어줘요. 음압을 이 바깥쪽으로 걸어준다. 내부를 진공에 가깝게 걸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액체들이 더 빨리 내려오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고체들은 훨씬 빨리 걸러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진공 거름 장치. 그렇죠? 이런 원리로 이제 분석화학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전공 실험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실험할 때 돼서 이게 거름 도관이구나 라고 네,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름종이도 있습니다. 거름종이. 그렇죠? 앞서서 봤던 뭐야 이거? 아 뭐야? 도가니에 쓰는 거름종이죠. 어려워.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뭘 있는데요. 눌러야 그게 되는 뭐 거야? 제가 다 뭐야 이거? 짚어주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로 여러분들은 거름 종이를 사용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장치.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름 종이로 거른 다음에 고체를
가열을 시켜서 액체를 증발을 시켜야겠죠. 자, 뭐 건조 오븐입니다. 건조 오븐. 여러분들이 오븐을 사용해서 용액들을 내리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 오븐도 있고요. 뭐 가열 램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 거르기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지금 46페이지부터 뭐야? 쭉 나와 있어요. 50페이지까지 네네. 나와 있어요. 장난해.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겠죠, 그죠? 본 수업에서. 네,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상식선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기본적인, 핵심적인 이런 것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분석에 있어서 오염을 방지하고 정확한 무게를 재기 위해서, 그쵸? 그 기준만 가지고 이것들을 읽는다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쵸? 이런 수준의 생각은 바보냐?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보냐? 이소선. 한 번씩 보기 바랍니다. 예, 뭐 이런 거죠. 멍청. 예, 말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요. 야 똥멍청. 읽어보시고요. 예, 뭐야, 이거 여기다 똥멍청. 있구나. 그쵸? 이렇게 있고, 야 오징어.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디야 엉즈. 이건 이제 강렬하는 내용이 되죠. 강렬에 대해서 왜 제가 좀 하나 더 좋아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강렬.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부 수준이라서 그냥 뭐 이 정도 실험만 할 건데, 이 정도 실험만 할 거예요. 이 정도 실험이 뭐냐? 그냥 공기 중에서 하는 거잖아, 공기 중에서. 그죠? 공기 중에서 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물을 날리는 수준 정도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어려운데. 클래스가 높은 그런 실험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이제 그치야. 있습니다. 너무 좋고. 마칠데. 왜냐? 공기 중에는 O2가 있죠. O2는 굉장히 좋은 산화제죠. 그쵸? 공기 중에서 이 고체를 한번 이렇게 태워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 철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금방 산화돼요. 그쵸? 조성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앞에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요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요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요 시료를 여기 넣고, 고체 시료를 넣은 다음에, 여기를 또 밀봉을 합니다. 여기를. 내부를 밀봉을 해요. 그리고 N2나 또 알곤 같은 걸로 또 치환을 해줍니다. 공기를. 치환을 해준 다음에 또 열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 공기 중에서 하지 않고요. 예,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플러스로, 그렇죠? 팁으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왜냐, 공기 중에서도 공기와 민감한 시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좀 고려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피 측정. 부피 측정. 부피 측정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 부피 단위는 리터 이런 거 알고 있죠? 이런 게 있고요. 온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부피도.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20도에서 우리가 부피를 측정을 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들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수준은 피펫, 뷰렛, 뭐 부피 플라스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측정 기구에 보면 여러분들이 TD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to deliver, 옮기는 용도. 보관하는 용도가 아니고 옮기는 용도고요. 보관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TC라고 해서, 그렇죠? to contain이라고 해서 보관 용도는 TC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플라스크 나중에 실험할 때 만질 때 한번 보세요. TD, TC 이런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피펫 아는 내용이니까 이거 읽진 않겠습니다. 읽진 않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활용해 봤을 수준이고요. 그쵸?
자, 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 테이블도 여러분들 책에 52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부피를 재는데 오차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피를 측정할 때도. 그쵸? 자, 요 테이블에는 용량 범위예요. 용량 범위. 용량 범위가 뭐냐면 얼마만큼 요 전체적으로 용액을 넣을 수 있느냐의 용량 범위고요. 그렇죠? 이게 아마 밀리리터 수준일 겁니다. 그렇죠? 아마 밀리리터 수준일 거고요. 용량 범위고요. 요거의 오차 범위는 요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자, 요걸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용량이 대략적으로 0.5 부피의 피펫을 이 부피 이 0.5ml의 부피를 측정하는 피펫이다 라고 한다면 요 피펫은 대략 오차가 이 정도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걸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자 뒤에 있나? 여기 있네. 자 요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죠. 눈금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1ml를 잰다 그러면 이 눈금만큼 이렇게 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가 낮습니다. 근데 에펜더 마이크로 피펫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부피를 정확하게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요 눈금으로. 여러분들이 눈금을 설정해. 내가 원하는 게 1ml다. 0.5ml다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용액에 딱 담근 다음에 요거를 눌렀다 빼면은 그 정확한 부피만큼 요 팁에 딱 담겨지게 돼요. 담겨지게 돼요. 그거 측면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A급 부피 픽백. 그 측면에서 요게 자 이렇게 허용 오차가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한번 보시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 피펫들은 오차가 어떻게 했어요? 오차는 요 눈금 수준이 됩니다. 요 눈금 수준, 그쵸? 가장 작은 눈금 수준에서 오차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뒤에 나와 있네. 그쵸? 이런 것들. 그쵸? 여러분들 책 53쪽에, 그죠? 그런 에펜돌프 마이크로 피펫의 경우는 훨씬 더 오차 범위가 낮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렛이 있고요. 뷰렛. 이건 여러분들이 분석화학 실험에서 많이 다룰 그런 부피를 재는 도구가 될 거고요. 이것도 뭐 이런 허용 오차가 이렇게 있다. 외울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춤만 보시고요. 그쵸? 허용 오차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라스크, 그쵸? 부피 플라스크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 부피만큼의 이제 여러분들이 용액을 채우면, 그쵸? 그게 이제 여기 보통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만큼 채우면 정확한 그 뭐 1리터면 1리터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 부피 플라스크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부피 측정하는 기구를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이거 아는 거죠. 메니스커스 방법이죠. 그쵸? 그래서, 요 방법으로 봐야 되고요. 다 아는 거지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요 방법으로 봐야 되고요. 자, 친수성, 물 또는 친수성, 그쵸? 극성 용액의 경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겨서 요거를 아래쪽을 재면 되죠. 그쵸? 아래쪽을 재면 됩니다. 그런데 무극성 용액들, 이것도 아는 내용이죠. 무극성 용액들은 자 이렇게 됩니다. 보통 볼록해요. 요거는 위쪽을 이렇게 보고 재면 됩니다. 오케이? 무극성, 여기는 극성. 그죠? 극성은 요거의 아래쪽, 무극성은 볼록한 거의 위쪽. 그쵸? 이거를 동일한 높이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분치량 측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6쪽입니다. 뭐 찍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오케이. 읽어보시고요. 헷갈린다 너무 많아서. 내용이 많네요. 그죠? 쭉 내용이 많습니다. 56쪽부터 7쪽, 8쪽까지 쭉 또 부피 플러스 사용 지침, 유래세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읽지를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단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따라야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목적에서 상식선에서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61쪽입니다. 61쪽. 실험 노트. 여러분들 실험 노트는 여러분들 학부생 때는 실험 노트를 작성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하죠. 그냥 숙제 하나. 연습 실험, 연습 보고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쓰는데 실제 대학원이라든지 이제 회사 R&D 파트라든지 들어가게 되면 실험 노트를 제대로 못 쓰면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실험 노트가 여러분들 새로운 개발을 했을 때 가장 그 개발된 어떤 뭐랄까 표건, 네,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로 만들었어. 그런데 옆에 있던 여러분들 동료가 쓱 보더니 얘는 뭐 실험 노트도 작성 안 하고 저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으니까 내가 실험 노트 작성해서 내 특허로 뺏어야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실도 못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네, 그냥 뺏기는 겁니다. 뭐 먹어라. 뭐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에이 귀찮은데 뭐 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특허권, 여러분들의 그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뭔가를 반도체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또 어느 저 대만에 있는 무슨 회사죠. 반도체 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MLCC 개발하는 그런 회사. 그 회사에서 또 굉장히 유사한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회사 사이에 특허권을 가지고 싸울 건데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더 개발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걸 가지냐에 따라서 돈이 1억 수준도 아니죠. 수천억 수준, 수조 원대의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 근거 자료, 누구 거냐의 근거 자료, 실험 노트의 날짜, 시간, 몇 분 몇 초도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따지진 않을 거지만, 그런 자료들, 몰라.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따질 수도 있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 수업을 들을 때 연습을 하지만 그냥 숙제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험 수업에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정말 R&D나 대학원 갔을 때는 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쭉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날짜 기록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지우거나 흔적을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 썼으니까 뭐죠? 여러분들 수정 테이프 가지고 지우고 했으면 지울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썼다가 여러분들 오타가 발생했다. 그러면 두 줄로 끊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다시 그냥 다른 글자로 쓰세요. 나름 여러분들 깔끔 떠는 친구들 그냥 수정 테이프로 지우죠. 그죠?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3자가 보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이 사람 보면 이 내용 나중에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지? 3월 10일이잖아 오늘. 3월 10일 날 개발했던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수정 테이프가 있어. 이거 뭐야? 혹시 이거 2021년 3월 1일이 아니라 2025년 4월 2일 날 다시 수정한 거 아니야? 응? 왜? 특허권 내가 가지려고.
후보권 죽경하잖아. 서브 들어가면 내가 가지려고. 하루라도 더 일찍 가져가려고. 궁금하지 않아? 여기다 수정해가지고 원래 붙여넣은 거 아니야? 그러는 순간 이 실험 노트 자체가 이 한 권의 실험 노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요. 폐기시켜야 됩니다. 지우개로 지우거나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려거나 하는 그 흔적을 남겨두는 그 순간 예. 실험 노트가 그렇죠? 그 노트로서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아예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예, 그냥 다시 쓰든지 하면 돼요. 찢어도 안 돼요. 찢지도 마. 찢어도 안 돼. 예?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버려내야 할 쪽은 그냥 X, 크게 X 이렇게 표시를 하죠. 굉장한 잔소리죠. 그죠? 근데 굉장한 예, 큰 여러분들 나중에 큰 지적재산권이 걸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모르가의 차이죠. 별거 아닌 행동인데 지적재산권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험 노트 형식 뭐 이거 다 찍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렇죠? 잘 연습하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하는 행동들은 그렇죠? 안전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관리자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관리자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리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는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오늘은 내가 이제 숙련자니까 빨리빨리 해버리자. 그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는 겁니다. 예. 오늘은 내가 이거 잘 아는데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거 괜찮아 라고 마음 놓는 순간 일이 터집니다. 예.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관리자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오늘 했던 이 잔소리들 그쵸? 이 잔소리들이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세요. 그냥 잔소리가 아닙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실험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이제 좀 안다고 좀 까불다가 그죠? 좀 안다고 좀 편하게 하려다가 그죠? 그러다가 오차 발생하고 실험 뒤틀어지고 그리고 사고도 나고 다치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따라 하세요. 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해도 돼, 안 해도 돼, 판단하지 마세요. 예, 판단할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본인 결과에 책임질까요? 못 져. 어떻게 책임져? 다쳤을 때, 여러분들 몸이 다쳤을 때 어떻게 책임져? 그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따라주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주변 환경들, 그렇죠?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다뤄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보호안경 써야 됩니다. 네? 눈 다치면은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보안경이 여러분들 실험실에 하나 있어요. 항상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런 뭐 산과 연기, 여러분들 실험하는 산 연기 다룰 겁니다. 네. 피부에 닿는 순간 여러분들 예쁜 피부가 다칩니다. 그죠? 잘 이렇게 닿지도 않습니다.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는 원상 복귀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닿았을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로 산 연기의 경우에는 씻어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거 공인되지 않은 실험은 학부생 수준에서는 하면 안 돼요. 네, 공인되지 않은 실험은 학부생 실험 수준에서 하면 안 됩니다. 대학원생들은
지도 교수님과 항상 요 실험을 하기 전에 디스커션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계획을 짜서 합니다. 그리고 혼자 실험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혼자 일을 다쳤을 경우에 도와줄 사람 없잖아. 그렇죠? 이거는 R&D 하는 나중에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또는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발을 덮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요. 발이 다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뜨거운 거 만질 때 조심. 자, 유리관은 항상 조심. 손이 다치니까. 간간히 여러분들 이런 사고 발생해서 손에 피나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칼 비이든지 종이 비이든지 뭐 하는 거 유리 깨져서 비이든지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화학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화학 물질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틈타고 들어가서 어떤 또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유리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독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흉 후드라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후드에서 사용하시고 부상 일이면 항상 지도교수, 그렇죠? 담당 교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용액이나 화학용품은 지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죠?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실험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1시간 반 동안 뭐 따분하면서도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들은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 지날 때 파란불에 지난다. 그 녹색불에 지난다. 그죠? 뭐 그런 상식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항상 이를 본다면 물을 냅다. 라는 상식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죠. 이런 상식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큰 피해가 있죠. 그죠? 오늘 배웠던 이 2장과 관련해서도 너무 단순하고 따분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바로 와닿는 이런 일들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켰을 때의 중요성, 안 지켰을 때의 정말